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역사 시간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정치 체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조선의 중앙제도, 그다음 지방제도, 뭐 교육제도, 과거 시험, 뭐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아마 내용이 조금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는데 부담이 된다. 뭐 이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부와 육조가 되겠습니다. 자, 육조라고 하는 녀석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조선의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했던 부서가 되겠습니다. 2호, 예, 병, 형, 공으로 나뉘어 있고요. 뭐 2조 같은 경우에는 인사, 그리고 호조 같은 경우에는 재정 문제, 예조는 외교와 교육, 병조는 병이니까 군사, 형조는 형벌, 그다음 공조는 뭐 교통, 뭐 건축,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을 담당했던 실질적으로 일들을 하는 기구가 바로 육조가 되겠습니다. 행정을 담당했죠. 자, 그런데 이 육조가 그냥 왕이랑 같이 있는 왕이랑 육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조에서 일한 것을 누구에게 보고하냐? 의정부에게 보고하고요. 의정부가 한번 심의를 거쳐서 회의 끝에 그것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의 명령 역시 의정부를 거쳐서 육조에 하달이 되고요. 이 의정부라고 하는 기구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도전 하면서 공부를 했죠. 신하들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상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기구입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세 명을 재상이라고 하는데 이 세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왕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육조가 있으면 그 사이에 의정부가 껴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의정부를 통해서 약간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조선의 일반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의정부를 거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의정부 서사제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의정부를 안 거치는 경우도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자, 태종이나 세조같이 왕권이 강한 그런 왕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의정부 별로 거칠 필요 없어. 의정부 거치지 말고 내가 왕이니까 난 다이렉트로 육조에게 명령할 거야. 육조 너희들도 다이렉트로 나에게 보고해 라고 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육조가 왕이 다이렉트로 직접 연결된다 그래서 육조 직계제라고 불렀었던 거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중앙 핵심 기구로서 왕과 육조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했던 재상들의 회의였던 의정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을 약간 도와주는 기구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승정원은 왕명 출납을 담당한다라고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나가고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비서기구를 왕의 비서를 담당하는 기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 왕의 명령은 의정부를 통해서 육조로 전달됐잖아요. 근데 왜 또 승정원이 왕의 명령을 담당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자, 아까 의정부를 통해서 육조에 전달되었던 명령은 나라의 정책적인 그런 좀 행정적인 정치와 관련된 명령이고요. 그런 명령 이외에 왕이 평소에 할 수 있는 명령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오라 그래라, 아니면 누구한테 소식 전해라, 뭐 이런 하다못해 뭐가 먹고 싶다 뭐 이런 명령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의 옆에서 쫙 붙어가지고 이제 일상적인 명령이라고 돼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담당했던 말 그대로 비서기구가 바로 승정원 되겠습니다. 또 승정원 같은 경우에는 왕과 관련된 기록들을 진짜 꼼꼼하게 남겼습니다. 이 기록들을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데 이게 조선 왕조실록과 더불어서 조선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기록입니다. 당연히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에 들어가 있고요. 정말 방대한 양이라고 자랑하는 조선 왕조 실록보다도 두세 배 이상 많은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정말 기록의 진심이었던 그런 승정원 되겠습니다. 왕의 비서 기구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의금부는 뭐냐? 아까 뭐 법률과 재판 그다음에 뭐 형벌 이런 걸 담당하는 곳은 형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조 말고 의금부는 죄인, 뭐 재판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는 하는데 형조랑 다르게 왕의 기구입니다. 왕이 여기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왕의 직속 기구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죄인,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한테 관련 있는 굉장히 큰 죄보가 있어요. 반역이나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극 보면은 막 왕이 그 신하 같은 사람들 의자에다 묶어놓고 추리를 틀어라 막 다리 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곳이 이제 의금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들을 잡아다가 뭐 누가 시켰어, 누구랑 같이 공모했어, 뭐 이런 것들을 고문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조선시대에도 고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깨진 기와 조각을 막 깨뜨려 놓고 그 위에 무릎 꿇고 앉게 한 다음에 무릎을 널빤지로 막 누르는 그런 고문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것처럼 불에다가 지진 인두로 발바닥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를 지져버리는 그런 형벌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리를 트는 형벌도 있는데, 주리를 트는 형벌은 사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그런 고문 방법에는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텔레비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주리를 트는 게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도 찾아보니까 그게 일반적인 형벌은 아니었다라고 하네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약간 인두로 지지는 게 더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왕을 도와서 중죄인을 심판. 그러니까 왕한테 잘못 보이면 여기 끌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어느 정도 도와준다. 그러니까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이랑 관련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색깔 다른 애들이 나왔어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자, 사헌부는 뭐 하는 곳이냐? 관리들을 감찰하는 곳이에요. 자, 감찰할 때 감자는 감시하다 할 때 감자고요. 찰은 경찰할 때 찰자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혹은 뭐 뇌물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곳이 바로 사헌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관원은 뭐 하는 곳이냐? 왕에게 간언을 하는 곳이에요. 간언은 말, 무슨 말을 하는 게 간언이냐? 쉽게 이야기하자면 왕에게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왕은 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신하들이 쉽게 왕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왕이 막 생떼를 부릴 수도 있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예 시스템적으로 너희들은 자유롭게 왕에게 말을 해. 왕이 잘못된 거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니들이 먼저 태클 걸어 라고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왕을 일정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사관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문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홍문관은 뭐 궁궐에 들어오는 왕실의 여러 문서들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왕이 뭔가 의문나는 거나 왕이 어떤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자문할 것이 있으면 홍문관에서 이제 좀 의견을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면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기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묶어가지고 3사라고 부르는데, 이 3사가 했던 역할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 교과서에도 써있겠죠? 언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론이 뭐 하는 것이에요? 권력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권력의 독점과 부패를 방지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우리가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언론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시스템들이 조선시대에 갖추어져 있었다. 왜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면 굉장히 옛날 나라 같고, 옛날이기 때문에 뭐 왕도 자기 맘대로 하고 신하들도 권력자들이 항상 자기 맘대로 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했다. 그만큼 행정적인 면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상당히 이해하는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추관은 역사를 편찬하는 것을 담당했던 곳이고요. 성균관은 최고의 유교 교육기관으로 있었고, 한성부는 수도 한성의 행정을 담당했던,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서울특별시청 같은 그런 곳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조선의 중앙정치기구에 대해서는 다 알아보았습니다. 자, 바로 빠르게 지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지방을 이해할 때 그냥 조선만 드립다 외우면 여러분들이 까먹어요. 그러니까 고려, 우리가 이미 배웠던 고려랑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공부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고려는 지방을 나눌 때 수도 개경 주변의 경기지역, 그리고 일반행정구역이었던 5개의 도, 그리고 특수행정구역, 군사행정구역이었던 2개의 도, 즉 경기와 오도, 양계로 나누었죠. 여러분 아마 기억 안 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1학기 시험 보면서.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어때요? 상당히 복잡하죠. 하지만 조선시대 가면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이론적으로. 어떻게? 8개의 도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팔도, 뭐 조선 팔도, 뭐 팔도 비빔면,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팔도가 바로 이 조선 팔도가 되겠습니다. 가끔 선생님이 너희들 조선 팔도가 몇 개,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남북도로 나뉜 거 말고 이 하나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예, 이렇게가 8개의 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주도는요? 제주도는 그 섬도자고 여기에 들어가는 도랑은 다른 도입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 말고 나머지 8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오타가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뭐 경기 오도 양계가 아니라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뭐가 있었냐? 향, 부곡, 소. 예, 향, 그리고 부곡, 그리고 소라고 하는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죠. 그래서 같은 평민일지라도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고 거주의 이전도 제한을 받았으며 나라를 위해서 농산물을 바치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수공업품을 바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들 조선시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다? 전부 다 폐지됩니다. 기존에 있던 양, 부곡, 소들이 일반 궁현으로 전부 다 똑같이 편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성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고려시대에서도 지방관을 파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지방관 파견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방관을 파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지방 곳곳까지 진짜 속속들이 컨트롤을 한다는 건데 고려시대 때는 아직 거기까지 행정력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대부분의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다 파견을 했다. 그만큼 지방 곳곳에 대한 국가의 행정력의 개입이 더욱더 강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파견한 지방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령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수령하면은 또 어떤 친구들이 또 그 북한에 있는 그 수령 김정은 수령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수령이랑은 한자가 약간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수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령은 쉬운 말로 여러분들 뭐 국어 시간이나 이럴 때 옛날 얘기할 때 들어봤을 말로는 사또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지방을 통치하는 지방관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요즘의 지방을 다스리는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이제 행정과 사법과 군사를 다 통틀어서 하는 막강한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수령 그리고 사또가 되겠습니다. 자, 군사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제도는 16에서 60세까지의 모든 양인 남서들이 전부 다 군역의 대상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친구들이 요즘처럼 생각해서 선생님 16살부터 60세까지 계속 군대에 가 있으면 농사는 누가 지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16세에서 60세까지 계속 군대에 계속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언제는 가고 언제는 안 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는 건데 그 번갈아 가면서 가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나라에서 일부는 군대에 보내요. 그리고 그 군대에 가지 않는 나머지 군역을 줘야 되지만 군대에 실질적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군대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나머지들은 군대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필요한 경비들을 제공을 하는 형태로 예, 그래서 일부는 돈으로 일부는 실제로 가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가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양인이 다 대상이에요. 우리 고려시대 때도 얘기했지만 천인이 아니면 다 양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벼슬을 하는 양반이나 뭐 대대로 잘 나가는 집안이나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군대에 가고 군역을 지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로 가게 되면 갈수록 이런저런 이유로 역시 조선에서도 군대를 약간 회피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누구는 군대를 가고 누구는 이제 돈으로 내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다 군대를 안 가고 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자세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역사를 조금 더 재밌게 뭐 좀 깊이 공부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더 재밌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중학생 수준에서는 16에서 60세 모든 양인이 군역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에 지금은 이제 뭐 한 18개월 정도를 무조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조건 가서 거기서 못 나오고 그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있어야 되는 건데 뭐 조선은 16에서 60세라 그래서 내내가 있는 건 아니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제도 하면 또 봉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국경지대에 다른 나라 군대가 만약에 쳐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뭐 레이더로 파악을 한다던가 아니면 발견한 다음에 즉시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중앙의 정부에 연락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그런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저기 일본군이 배를 타고 나타났을 때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만약에 소식을 전달한다고 했을 때 보름 이상이 걸릴 거고요. 말을 타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봤자 2,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빠른 대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때는 뭘 운영했냐? 봉수제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조선에는 산이 굉장히 많죠. 산 꼭대기에 이렇게 생긴 봉수대라고 하는 굴뚝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통해서, 밤에는 굴뚝에 보이는 불빛을 이용해가지고 소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한 개만 폈고, 뭔가 위험이 있을 때는 두 개, 점점 위협이 강해질수록 불을 많이 펴가지고 정말 큰일 났을 때는 5개를 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산 꼭대기에서 여기서 피면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고, 여기서는 여기서, 여기서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어떻게 된다? 국경지대에서 서울로, 국경지역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국경지역을 출발해서 서울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나절이면은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소식이 전달될 수 있었다고 하니까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는 것은 굴뚝만으로는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굴뚝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이제 편지를 들고서 타발이라고 부르는데 말을 타고 이제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동시에 출발을 했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데는 봉수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활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개의 산들이 있잖아요. 산 중에 가장 이름이 많은 산이 뭐냐면 봉화산이에요. 예. 동명이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명이산이 엄청 많아요. 그 봉화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딱 보면은 이 산 꼭대기 아마 옛날에 굴뚝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군사제도 봤으니까 다음 관리 등용제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시험이에요. 자, 고려시대 때는 과거시험이 총 3가지 종류, 문과, 잡과, 승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국가가 아니라 유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승과는 없어지고요. 대신에 뭐가 들어왔다? 무과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고려의 장군,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척준경이나 최영이나 이성계나 이런 사람들 무과 과거 시험 보고 장군 된 거 아닙니다. 고려시대 때는 무과 시험이 없어요. 자,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무과 과거 시험이 생겼습니다. 군인 되려면 과거 시험 보고 장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 전부 다 과거 시험 보고 장군 된 사람입니다. 자, 문관을 뽑는 게 문과고요. 무관, 군인을 뽑는 게 무과고요. 그 다음에 기술관들을 뽑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서 잡과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문과가 가장 당시에는 좀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 잡과에 해당되는 기술관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번역을 담당한다거나, 여기서 번역은 외교도 포함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의학, 지금으로 따지면 의대 같은 거죠. 그런데 이때는 또 문관을 뽑는, 일반 문관을 보는 문과가 더 높았다고 하네요. 지리를 담당하거나 천문학,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해당되는 게 바로 잡과였다. 그래서 기술관들을 따로 뽑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소라고 하는 제도도 있었죠.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우리 가문에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과거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그 관직을 이용해가지고 관직에 등용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음소였습니다. 이 음소제도 조선시대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고려랑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고려시대 때 비해서 음소가 많이 축소되고요. 음소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은 좀 부끄러워 보여 생각했어, 스스로. 그리고 또 고위직 진출도 어려워요. 승진이 잘 안 됐어. 그래서 과거 제도를 통해서 자기 실력으로 관직에 진출한 사람이 훨씬 더 대우받는 사회가 조선시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 고려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핏줄보다 능력 위주의 사회였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는 가문 필요 없이 무조건 능력 위주의 사회였어, 이거는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역사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이전의 시대에 비해서 조금 더 능력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기관 한번 보도록 마치겠습니다. 자, 초급 교육기관으로는 여러분 다 들어본 적 있죠? 서당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 같은 것을 주고 훈장에게 글이나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 초급적인 유교 지식을 배우면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학교라는 뜻의 국립교육기관 향교에 입학하게 되고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을 이제 동서남북 중앙 5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동서남북 중앙이 있는데 이 북쪽에는 학교가 없었고요. 이렇게 총 4개의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부학당이라고 불렀는데 사부학당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에서 있는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이제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입학해서 공부를 더 하기도 했습니다.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
다니는 학생들만 보는 과거 시험이 따로 있을 정도로 관직에 진출하려면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균관에 입학하고 싶어 했던 최고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균관에 맥을 잇는 게 여러분 들어봤던 지금 서울에 있는 성균관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뿌리가 깊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기관까지 다 알아보았고요. 오늘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조선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의정부와 육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왕과 의정부 육조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가고 각 변화해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게 왕권이 높고 어떤 게 왕권과 신권이 좋아졌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을 도와줬던 의정부, 의금부와 승정원이 있었고요. 언론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던 3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들을 쭉 공부를 했었고요. 지방 팔도 그리고 모든 지역의 지방관들을 파견했던 조선의 지방제도, 그 다음에 뭐 군사제도, 과거제도, 그리고 학교까지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도 정말 수고가 많았고요. 31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는 조선 초기의 외교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